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법,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팔공 문제집 자체가 지필 처음에 기획된 의도고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를 나름 예상을 해서 그 교재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출 보고 문제를 바탕으로 만든 기출 변형 문제를 봤다면 오늘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출제 예상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그렇죠. 이제 6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전체 8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여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중 자익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익권이라는 걸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익권?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갖는 권리 중에 자익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익권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상법상에 나온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공공기관 문제들이 우리 공기업 문제들이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해서 한 건데요. 자, 자익권은 뭐냐면 그 회사에 어떤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자익권에 해당됩니다. 자익권이. 그 다음 공익권은 뭐냐면요.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뭐냐? 그렇죠. 그 구성원들의 단체 혹은 공동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단체의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회사가 갖는 권리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익권은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자신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 공익권은 뭡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가 살짝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주식회사 워낙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식회사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뽑은 건데요. 자, 보면, 자익권은요, 우선 자익권은, 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자익권의 종류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 이익 배당 청구권, 두 번째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세 번째 이자 배당 청구권, 네 번째 주권 교부 청구권, 다섯 번째 주식 전환 청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의 명의 개선 청구권. 요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각각의 자익권의 권리 종류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암기 일단 첫 번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공익권은 뭐가 있냐? 자, 공익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 그다음 세 번째,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네 번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그다음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 마지막으로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자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자익권이 아니라 뭐냐? 공익권에 해당됩니다. 여기 상법상에 다 명시된 거라서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 요 개별 내용은 조금의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6번 문제 이렇게 하나 풀어봤네요. 좋아요. 자, 7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우리가 상법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네요. 뭡니까? 주식회사 구성요소, 그렇죠? 여러분 주식회사 구성요소 우리 제가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주식회사 구성요소가 누구였냐? 회사의, 자, 한번 봅시다. 회사의 가장 첫 번째 주인인 주주가 있고요. 그렇죠? 주주.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십사 해서 뽑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사.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사회라고 하고요.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 사실상 경영자죠. 마지막으로 이 이사들이 정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뭡니까? 감시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감사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감시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통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 구성요소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역시 항상 여러분들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경영자, 맞죠? 그 다음 주주들이 모여있는 이 회의가 뭡니까? 그렇죠. 주주총회.
그렇죠? 주주총회 맞네요. 이사회 맞죠? 감사 맞네요. 하지만 회계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법인은 나중에 이 회사가 정말 잘 경영을 했는 거를 그걸 장부상에 잘 기입을 했는지를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회계법인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회계법인 우리나라의 4대 그 회계법인, 어카운팅 펌이 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게 삼일회계법인, 그쵸? 삼일회계법인. 두 번째, 삼정. 삼일 사실 PwC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삼정 KPMG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안진 딜로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한영 어니스텐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각각의 앞쪽에 제가 말했던 삼일, 삼정 이건 이제 우리나라 회계법인 이름이고요. 그 뒤쪽에 삼일 PwC, 그 다음에 삼일 뭐 KPMG라고 한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4대 어카운팅 펌, 즉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wC, KPMG, 그 다음에 딜로이트, 그 다음에 어니스트 앤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과 합작을 한 거예요.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구성 요소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업무 담당자가 기능 부분과 그 다음 제품 부문의 관리자로부터 동시에 통제받도록 이중 권한의 구조를 갖는다. 동시에 통제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중 뭐 하는 겁니까?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형성하는 조직 구조 쉽네요. 뭡니까? 자, 기능 조직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사면 인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 다음 생산이면 생산. 왜 각각 기능 부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을 파견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각각의 사람을 파견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난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별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죠. 뭡니까? 날줄과 시줄이 모여있는 행렬 구성. 뭡니까? 그렇죠.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던 거고 프로젝트 조직은 뭐냐면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딱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동안 하나의 임시 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해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프로젝트 조직. 팀제 조직은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 경영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처럼 이렇게 계층적 조직 구조,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가 상당히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팀 단위별로 이렇게 하나씩 묶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팀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9번 한번 봅시다. 우선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자, 이렇게 옳은 거 하면 항상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제가 높아심에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자, 초창기에 조금까지는.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자본의 증권화, 그렇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주식이라는 이 증권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선주가 있고요. 우선주. 자, 이 주식은 왜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증권인 거죠. 자,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을 분류한다면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선주예요. 자, 뭔가 우선이라고 적혀 있죠. 자, 뭔가 우선이에요. 그럼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란 뜻이 있네. 그쵸? 그러면 우선주는 주식 중에 왜 앞에 우선이 붙었냐? 그건 바로 보통 일반적인 주식보다 뭐를 어쨌든 먼저 우선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배당이에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보통주보다 일반적인, 자, 보통주라는 게 말 그대로 일반, 제너럴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보통주보다 뭡니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받을 돈을 먼저 받는데 좋은 거죠. 그렇죠? 돈은 뭡니까?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쌤, 기왕지사 주식이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면 그럼 투자자는 무조건 여기 투자해야겠네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게 좋은 것만 있고 또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그쵸? 세상은 명과 암이 합쳐져야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그쵸?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세상의 이치가 사실은 그렇죠.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주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즉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먼저 선자,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주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식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라고 했죠, 제가? 주식은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걸 뭡니까? 그렇죠. 증명하는 일종의 증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서인데, 그럼 내가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연히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내가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 반대표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약간 유식한 말로 그거를 우리가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의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의 원래 태생 자체가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은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뭐냐? 그래요. 이게 단점인데 여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대신에 우선주보다는 뭡니까? 그렇죠. 배당을 나중에 받게 돼요. 나중에. 후. 이건가요? 잘 모르겠네, 저도. 이거 맞지 싶은데. 어쨌든, 이건 배당을 먼저 받고, 이건 배당을, 그쵸,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뭡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여기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주식 관련된 기법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그 회사와 파트너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업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건,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 내가 그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파트너가 됐을 때는 결국에 내가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나도 거기에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그렇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업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돈이 뭐냐?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뭐냐? 그렇죠. 주식을 살 때 현대차를 사더라도 현대차의 일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현대차 우선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본인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투자를 하는 주식의 종류가 달라져요. 반면에 내가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럼 보통주를 사야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바로 우선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잖아요. 자, 보기 1번.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미리 배당금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바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선주는 배당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아니요, 이자가 아니라 뭡니까? 배당. 배당. 3번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아닙니다. 우선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거지 먼저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더 깎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세금은 배당에 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요. 배당 세금 동일. 뭐가? 우선주랑 보통주 모두 다 혜택 없습니다. 틀렸죠? 여기도 틀렸고. 자, 4번. 우선주에 대해서 비용을 공제하기 전이라도 우선 배당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비용을 공제하고 그 다음 배당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배당이 먼저 우선주한테 가고 그 다음 보통주한테 가는 거지 비용 공제 전에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5번에 회사 정책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다. 의결권 부여 안 되어 있죠. 정답. 동그라미 찾으니까 동그라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좋네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영조직에 관한 서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유기적 조직에서는 공식화 정도가 높다. 자,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래요. 기계적 조직과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으로 우리가 요게 두 개를 분류를 해요. 그쵸? 기계적 조직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이고요. 유기적 조직은 뭡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굉장히 가변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조직은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한 사람이 맡는 일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이 전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권화라고 하죠. 이렇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유기적 조직은 어떻습니까? 일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조금 어떻습니까? 덜 되어 있죠. 적고. 그 다음에 전문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좀 약간 범위가 와이드 넓고요. 마지막으로 직권화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환경적 조직이 환경이 역변하는 상황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번 유기적 조직에는 공식화 정도가 높다. 공식화가 뭡니까? 표준화. 이걸 말하는 거죠. 공식화. 유기적 조직은 공식화 정도가 어때요? 높아요? 낮죠. 병총 정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틀린 거.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2번,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역할 갈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왜? 이중적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3번, 기계적 조직은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 그렇죠. 유기적이고 굉장히 환경이 역동적일 때는 이거.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기계적 조직. 오케이. 4번 제품 조직, 사업 부재 조직에서는 기능 부서별 규모의 경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 각각의 그 사업부별로 뭐가 있습니까? 중복된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요. 인사가 반도체 사업부에 되어 있지만 모바일 사업부에 되어 있고 가전 사업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겠지만 이것들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 A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거를 뭡니까? 그렇죠. 반도체 사업부도 A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업부도 A 소프트웨어를 쓰고 C도 그걸 씁니다. 가전 사업부도 그걸 써요. 왜? 사업부가 일종의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그 회사다 보니까 각자 인사팀별로 그 소프트웨어를 각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우드워드에 의하면 대량 생산 기술을 적용할 경우 직고나 분업화 정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대량 생산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표준화된 제품을 그렇죠?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 조직이 맞겠네. 이러한 기계적 조직은 뭡니까? 표준화, 공식화, 전문화 높고 직권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권화, 분업화가 뭡니까? 전문화하는 거죠.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어때요? 아주 쉽게 풀리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1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 이제 우리 앞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자, 1번 주주는 유한 책임 제도를 전제로 한다. 그렇죠? 무한 책임이 아닌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2번 자본의 증권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자본의 증권화는 주식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네, 특징이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얼핏 잘못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만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요건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건 꼭 증권거래소에서만 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거래소 안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요런 주식이 있습니다. OTC라고 해서 요걸 장외 주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장외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 거래소의 주식을 상장시켜 놓은 게 아니라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거래해요? 그거는 그 회사의 지분,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살려는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 개 산다고 할게요. 시계를. 근데 그 시계를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루트로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들 그 시계를 어떻게 사냐? 흔히 말해서 네이버 쇼핑이나 혹은 뭐 인터파크나 혹은 뭐 G마켓 이런 곳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 시계를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판매자가 그 물건을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G마켓이나 인터파크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한국거래소가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당근마켓 당신 근처의 마켓 그렇죠? 당근 그 당근마켓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고품이다 보니까 동일한 중고 시계 품목이 있는데 그 시계 품목을 요 품목을 내가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그 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플랫폼이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거는 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내고도 치고 그렇죠. 당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죠. 아, 한 1,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장외 주식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루트로 인터파크나 뭐 그런 데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가 1대1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1대1로도 거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저기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지 알겠죠? 4번.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는 거 맞고요. 소유권 이전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거였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좋아요. 11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12번. 자, 이런 것도 이제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무한 책임도 있고 유한 책임도 있는 거 뭡니까? 지읒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합자 회사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된 건 뭐예요? 그건 한 명 회사. 그렇죠?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건 합자.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13번. 다음 중 이사회의 결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사회는요.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 이사회의 결의사항 그게 뭐냐 볼게요. 1번 주주총회 소집. 그렇죠.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의결권 중에 하나가 뭐냐? 주총 소집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과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예전에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이 합병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합병건이 사실 문제가 좀 됐던 게 뭐냐면, 그 단순 합병이 아니라 그 우리 제드래곤 형님께서 이제 그 기업 가업을 승계받는데 그 승계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그거를 무리하게 합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계속 그게 이제 사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사회에서 뭘 소집하냐?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대해서 주총을 열겠다라고 합니다. 주총을 열겠다. 그게 뭐예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인들한테 이걸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당연히 저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2번에 봅시다. 2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사를 선임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하는 거.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했고요. 결산 등의 계산 서류 승인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경영자가 하는 거고요. 정관의 변경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주총회에서요.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그렇죠? 합병 보고 승인,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합병 보고가 합병이 됐습니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주총에서 주로 하죠. 그래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13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회사가 청산할 경우 관련 경제 주체들은 해당 회사의 자녀 재산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청구권이 가장 마지막, 후순위라는 건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가장 마지막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회계 잠깐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회계에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BS라고 적고요. 재무상태표의 내용에는 왼쪽에는 땡땡 기업이라고 적고요. 오른쪽은 언제인지 특정 시점에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렇게 적어요.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그 회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오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 뭐냐?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땅 위에 올렸는 건물, 그 다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관련된 기계들, 그리고 뭐 각종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면 이 땡땡 기업이 자산을 이렇게 형성을 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오른쪽인데 그 돈을 조달해 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한테 빌려오거나 아니면 내 돈으로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고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게 그게 자본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의 주인 돈인가요? 회사의 주인 돈. 회사의 주인 누구예요? 주주. 그래요. 바로 이 회사의 주주로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냐? 여기 흘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남의 돈을 빌렸다. 그럼 어디서 주로 빌리냐? 은행 같은데. 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부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보통 회사는 이렇게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요 돈을 가지고 회사의 자산을 사서, 즉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넣어서 사람 고용해서 기계를 막 돌려서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위를 해요. 여러분, 회사가 생겨서 1년만 장사하고 문 닫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있긴 합니다. 가끔씩 지하철에 가면 그 폐업한 그 공간에 그 좀 저렴한 그 양말과 신발과 막 그 몸빼 바지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파격 세일하면서 한 달만 거기 살짝 반짝 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업도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그런 장사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회사는 당연히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을 사면 최소 몇 년을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회사가 불의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타이로 예기치 못하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회사를 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를 접으면 그 회사가 이제 그만둔다고 이렇게 합니까? 회사 이제 그만두니까, 야, 우리 이제 회사 그만둘 거니까 이 회사 땅, 이 건물, 그다음에 이 기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 분명히 회사의 자산이고 그걸 시장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얼마든지 그걸 현금화해서,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회사가 청산한다라는 건 회사가 이제 문 닫는 건데, 그럴 때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중에 팔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현금화합니다. 돈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회사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원래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줘야 돼요. 맞습니까? 갚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오케이. 요 돈을 위에서 밑으로 이 순서대로 갚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갚는 게 누구예요? 은행, 부채에 해당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갚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주.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오케이. 정답 1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한번 봅시다.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과 이해 상충으로 발생하는 대리 문제. 이거 앞에서 했죠. 대리 문제. 주주와 대리 문제.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인과 대리 문제.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했죠. 자, 그거의 해결 방안이 아닌 거 물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이 아닌 거, 틀린 거 찾았네요. 틀린 거.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스톡 옵션 체계 강화. 이거 가능하죠. 왜? 스톡 옵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회사의 경영자로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혹시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까 봐 걱정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죠. 주주가, 자, 우리 사장님, 우리가 당신을 우리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당신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뭔가 유인책을 줄게. 그게 뭐냐면, 당근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우리가 스톡 옵션 줄게. 스톡 옵션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 주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현재 5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오르면 그 지금 현재 1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5만 원에서 6만 원 혹은 7만 원 정도 현재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지. 지금 현재 시장에 가서 그걸 살려면 뭐냐? 10만 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7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 7만 원으로 사가지고 바로 지금 팔아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3만 원의 차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톡 옵션은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돼요. 됐습니까? 요거 맞네요. 2번, 주식의 분산 소유 활성화? 아니죠.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에 주주가 의결권입니다.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서인데 그게 많이 분산돼 있어. 그럼 주주가 많아.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게 적어야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약에 사장이 제대로 안 하면 똘똘 뭉쳐서 해고해버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잘하면 또 돈도 더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의견을 하나로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설령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자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분산 소유 활성화는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3번 채권단에 의한 기업 감시.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워낙 자본시장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이 만약에 어떤 주식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그 은행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회사에 상주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 그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뭐가 채권단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은행에 있는 그 은행 직원이 그 회사에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 잘못하는지를 감시합니다. 그런 거를 기업 감시라고요. 맞아요. 4번에 적대적 M&A 시장의 활성화 가능하죠. 회사 사장이 그 대리인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공격해서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사장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어쨌든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 그렇습니다. 사장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5번 회계 정보 공시 및 투명성 강화. 그렇죠. 만약에 저게 회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면 사장이 말씀드렸죠. 아이패드를 1억 원어치를 사서 뿌려도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공개된다 그러면 설령 그런 행동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16번. 다음 중 사외 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사외 이사라는 건 사외는 이 사자가 회사예요. 그리고 외는 바깥외거든요. 회사 바깥에 있는 이사라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이사들을 사내 이사,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외 이사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모두 다 뭡니까? 이사진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외부 회계감사. 아니죠. 외부 회계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인회계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누구?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업무 집행하고 감독하는 거. 그렇죠? 이사회가 주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요. 맞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3번 기업 자산 및 관리자 감독. 그렇죠? 이사회에서 실제로 기업을 여러 가지를 자산을 관리하고 감독하죠. 오케이. 5번에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하는 거. 오케이. 정답 몇 번? 1번. 너무 명확하네요. 그렇죠? 단지 외부 회계감사라는 내용을 잘 모를 때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중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 뭡니까? 주식회사죠. 오케이. 1번 기업 자본의 증권화. 그렇죠? 이야기했네요. 2번 전문 경영인 출연. 그렇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니까 전문 경영인을 뭐로 선임합니까? 대리인. 3번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 아니죠. 여러분들 보통 노동조합이 위축되는 경우는 보통 소유 경영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노동자를 탄압하고 합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은 굳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을 막 탄압하고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 무노조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상 그 이씨 집안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지분 가지고 그 회사를 마치 자기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마치 소유 경영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삼성도 이제 무노조 경영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오히려 노동조합은 더욱더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 대리인 문제 발생하는 거 맞고요. 5번에 경영 기능의 고도화 전문화죠. 그렇죠. 왜냐? 경영을 누가 해요? 전문 경영인이.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상법의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네요.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